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이번 주에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은 어땠나요? 이게 사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시황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10시쯤 네. 이제 개당 2만 5달러로 이제 24시간 전에 비해 1.8%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또 확인해 보니까 뭐 19,9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2만 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루나 사태 시작되고 4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6월 달에 떨어지고 4개월째 2만 달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1.2%, 뭐 바이낸스 코인도 마이너스 3.5%, 뭐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2.6% 똑같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네. 이제 요새 암호화폐를 보면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날 미국 증시도 S&P가 500이 이제 1.2%, 그다음에 나스닥도 0.6% 이렇게 떨어졌고 떨어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9일에 이제 페드가 금리 이제 FOMC에서 참고를 하는 그 비농가 고용자 수 관련 보고서에도 예상보다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시장 예상치는 3.7인데 이제 뭐 4%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일찍 중단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오르기도 했다가 또 다음 날에 또 이렇게 고용 지표가 또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게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2만 달러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요. 예. 이제 긴축 기조가 이제 계속될 거라는 게 최근에 이제 또 뭐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죠. 네, 좀 강경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죠. 예. 뭐 닐 카시카리 뭐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내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뭐 IMF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네. 뭐 그러니까 뭐 한 3일 전만 해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연말 되면은 이제 중단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날 막 보니까 한 2~3%씩 뛰었다가 그렇죠. 또 또 이제 페드 인사들이 아니다. 연말까지 바꿀 일 없다. 네. 그러니까 또 코인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코인이 계속 2만 달러 이어가니까 또 네. 재미있는 분석이 또 금리랑 동조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그 미 연준의 뭐 발언이나 기준금리 긴축 기조에 따라서 이 네. 암호화폐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황 알아봤고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연이율 60%인데 이게 불법 고리대금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예, 이것도 사실 비트코인의 금전 여부에 대해서 많은 판결이 있었고 뭐 금융당국도 그거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번에 재밌던 거는 이게 이제 가상 자산이 이제 금전에 해당되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에 해당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가상자산 대여를 해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는데 왜 약속한 만큼 안 갚냐. 네. 근데 애초에 그 대여 계약을 맺을 때 그 연 20% 이상 고리를 받으면 이자 제한법 위반이거든요. 네. 대부업법 위반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그럼 금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해당이 되면 이자 제한법 위반이니까 안 갚겠다 뭐 이런 거고, 예, 예, 금전에 해당이 되면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은 이제 그 금전에 해당 안 되니까 이자 제한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고요. 아, 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리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이제 그 코인을 30개를 6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매달 5%를 받기로 했는데 네. 매달 5%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2020년이었는데 2020년에는 또 최고 이자율이 24%였고 그다음에 작년에 20%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24%를 그러니까 연이율 60%면 24% 크게 웃도는 거죠. 네. 당연히 60% 빌렸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금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꼼짝없이 갚아야 되는 셈이 된 거고요. 근데 또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조금 의아해했던 게 예전에 한 2달, 3달쯤 전에 암호화폐 컬에서 코비엣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데일리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맡겨놓은 그런 원화 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거래소에 맡겨놓고 원화로 이제 암호화폐를 사는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네. 투자자들이 단순히 이제 거래소에 현금을 맡겨놓기만 하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자 같은 게 전혀 지급이 안 되고 뭐 은행 같은 경우 수시 입출금식 금리도 통장도 금리를 주기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거래소는 그냥 그거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빗이 2% 정도를 이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소위 뭐 예. 예금 이자처럼.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당국이 이제 유사손신법 위반이라고 해석을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코빗이 어떤 해결책을 찾았냐면 네. 그 이제 2%를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당국도 비트코인까지는 금전으로 해석하지 않아가지고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회를 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예, 피해 나간 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 금전으로 해석하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이게 뭐 또 상품권이냐, 뭐 아니 전자지급 결제 수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규제도 많이 바뀌고 이러거든요. 예, 이거는 뭐 차후에 계속 이슈가 나오면 예, 계속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하네요. 예. 사실 이게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판단이랑도 연관이 되는 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금전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 이좀 결제 수단은 아니잖아요. 네. 이 금전이라는 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예, 화폐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증권이나 혹은 증권에 준하는 뭐 상품 이런 걸로 아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서 네. 아마 금전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법원도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5% 이런 거를 코인으로 지급하고 이러면 좀 애매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도 좀 볼게요. 검찰이 9천억 원대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 거래 여기와 관련된 9명을 기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외환 거래를 한 건가요? 아 이게 사건이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9천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에서 불법 이상 해외 송금 그 규모가 한 9조 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중에 9천억 원이니까 사실 근데 그거 관련된 사람이 9명이에요. 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요거 갖다가 수수료나 뭐 환 차익만 걷어도 아마 이익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일본으로 총 304회에 걸쳐 4,957억 원, 중국과 홍콩으로 총 281회에 걸쳐 4,931억 원을 보내서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구입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암호화폐가 외국이랑 한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좀 비싼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한국으로 보내면서 팔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도 거두고 그다음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차익도 내고 네. 뭐 일석이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환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환칙이라고 하면 아니 이게 뭔 잘못이냐 뭐 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차익실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취재하면서 뭐 주변에 동료 기자분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냐 하면서 이 이렇게 환차익 본 게 왜 불법이냐. 예. 근데 이제 이게 외환거래법이라고 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이제 이게 불법 행위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이제 원화를 해외로 보내서 달러를 해외로 보내가지고 가상자산 사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환차익을 보려고 해외로 막 달러를 보내면 당연히 이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그쵸, 있죠. 네. 예, 외화 유출이 심각한 그게 또 IMF 사태가 똑같이 그런 네네. 크게 일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로 보내서 가상자산을 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제 세금 탈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들여오는 이런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항상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만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치기를 불법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아까 다시 돌아가면 네네. 총 9명을 기소했다고 했는데 중국계 항공기를 포함한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3명, 그다음에 중국으로 도주한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요거를 그 해외로 송금하려면 당연히 은행에 도움이 필요한데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송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고 법인 자격으로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15만 달러인가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무역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면은 한 번에 큰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규제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자료를 이렇게 좀 위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금액이 지금 조금도 아니고 뭐 9천억이라고 하니까 예. 아무튼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같은 고환율 시대에 예. 이렇게 외화 유출을 해서 환율을 더 높여버리는 건 정말 안 되죠. 예. 잡혔으면 좋겠네요. 예. 꼭 처벌을 받아야죠. 네, 처벌을 예.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지난 5년간의 가상자산 시장 통계도 좀 볼게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 5년간 거래를 지원하고 상장 폐지를 하는 동안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2조 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예, 2조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왜요? 이렇게 사실은 그 금액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뭐. 근데 아무튼 국회 정무위에서 요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윤창현 의원님 이분이 뭐 크립토 대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5대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이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장 폐지 및 코인 잔액 현황 등에 따르면 이제 상장 폐지 코인의 그러니까 상폐일 3일 전까지 잔액이 약 2조 1,680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폐되는 코인에 묶여있던 돈이 2조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폐된 코인이 157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업비트에서는 이런 코인이 이제 1조 8천억이었다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상장 폐지하기 전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데 음. 이제 특히 그 3일간은 상패 비밀이라고 해서 뭐 이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막 이제 근데 주식시장보다 여기가 더 심한 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15%뭐 이렇게 이상 오르면 상한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상한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100%, 200%막 띄우고 이러면서 이제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야, 내게 지금 1분만 넣어도 20, 30% 먹고 나오겠네 이러면서 또 이제 돈을 넣고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가상화폐가. 아 해보셨어요? 저는 되게 노코멘트 눈빛이 슬퍼 하겠습니다. 보이는데? 노코멘트 할게요. 네. 막 천국의 계단 막 이러면서 네, 막 천국의 합류해가지고 막 오를 때는 막 달까지 가자 막 이랬다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취재하느라고 보는데 네. 예. 기사 쓰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예. 아무튼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사실 것들이죠. 그래도 사실 거래소들이 이런 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상패빔들 이렇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게 손해를 보는 동안 이때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네. 예. 막 샀다 팔았다 막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그때 수수료를 많이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렇게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보다는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예, 추측을 하자면. 예, 그런 걱정도 있죠. 네. 예. 사실 이게 거래소들이 좀 많은 그런 기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인데, 네. 그러니까 좀 거래소들도 이건 거래소들이 알아서 돈 많이 버니까, 예, 좀 공개도 하고, 이렇게 좀 회사도 좀 분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게. 네. 예. 그럼 거래소들은 어떤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세력이 상패빔 때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이 어떤 지갑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네, 조금 안타깝네요. 좀 예. 나서서 좀 투자자 보호에 이렇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박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